그들은 왕도 아니고 신도 아니었다. 하지만 삼국의 운명을 바꾼 자들이었다. 조조가 북방을 제패하고 유비가 서천을 누비던 그때 동쪽 바다 너머엔 아무도 모르게 제국을 세운 미명의 천재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불길로 강을 뒤덮었고 어떤 이는 한자루 붓으로 전세를 바꿨다. 또 어떤 이는 무시당하던 장수에서 전장을 집어삼킨 괴물로 변했으며 마지막 한 사람은 모든 의심을 넘어 단 하룻밤에 수십 개 진영을 불태웠다. 삼국의 역사는 수많은 영웅을 기억하지만 이 네 사람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역사는 그들의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을까? 지금부터 그 베일을 벗겨보자.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략과 충의가 천하를 가른다는 진실은 언제나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1. 동호의 기틀을 세운 첫 번째 제도. 주유 동호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이름은 세월 속에 희미해졌지만 그가 세운 토대 위에서 제국이 세워졌다. 젊은 시절에 그는 이미 모든 면에서 남달랐다. 문물을 겸비하고 음악과 병법에 능하며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 세 가지 재능이 조화를 이루어 그를 전장의 예술가로 만들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손책을 만났다. 지략의 주유와 용맹의 손책.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동호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인 동맹이었다. 손책이 군을 일으킬 때 주유는 곧바로 힘을 보탰다. 그의 전투는 빠르고 과감했으며 적의 허점을 정확히 찔렀다. 몇 년 만에 장동의 6군이 손책의 깃발 아래 무릎 꿇었다. 하지만 그는 승리에 취하지 않았다. 늘 한 발 물러서서 공을 나누고 야심보다 의리를 택했다. 전란의 시대에 이런 품격을 지닌 장수는 드물었다. 손책이 세상을 떠난 뒤 젊은 손권은 혼란 속에 있었다. 그때 주유가 있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나라의 중심을 잡고 손권에게 제왕의 길을 열어주었다. 조조가 천자의 명분을 내세워 남하하자 신하들 대부분이 항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유는 홀로 맞섰다. 그는 조조의 4가지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손권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 적벽대전의 불씨가 되었다. 그날 장강은 불길로 뒤덮였다. 주유는 전장을 지휘하며 불과 바람을 이용해 20만 조조군을 전멸시켰다. 그 불길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동호라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으로 인정받는 선언이었다. 이후 그는 강릉을 향해 진군했고 수많은 전투 속에서도 끝까지 지휘봉을 놓지 않았다. 몸이 병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그는 끝까지 싸웠다. 결국 동호는 남군을 차지했고 삼국의 균형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주유는 정치적 판단에서도 탁월했다. 유비가 남군을 빌려달라 했을 때 그는 단호히 반대했다. 그는 언젠가 서천으로 향할 자라며 미래의 위협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 비록 손권이 그의 의견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지만 주유의 통찰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높이 평가된다. 안타깝게도 그는 단 3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나라를 걱정했다. 손권에게 3가지를 당부했다. 자신의 후임, 북쪽의 조조, 그리고 서쪽의 유비.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었고 동시에 동호가 진정한 강국으로 서기 위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후대의 소설은 그를 왜곡했다. 제갈량에게 속아 죽은 남자, 질투 많은 장군, 그 어떤 말도 진실이 아니다. 역사는 주유를 이렇게 기록한다. 품격과 절제의 장군,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지략가. 주유는 단순한 승리의 영웅이 아니라 동호의 황금시대를 연 첫 번째 제독, 그리고 혼란의 세상 속에서 끝까지 의리와 명예를 지킨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 동호의 외교, 천재, 손과 연맹을 지켜낸 남자, 노숙. 그가 칼을 들지 않아도 세상은 그의 한마디로 움직였다. 노숙물, 동호의 수많은 장수들 중에서도 가장 온화하지만 단단한 인물이었다. 혼란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는 다른 길을 걸었다. 세상이 탐욕과 권력에 물들 때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굶주린 이웃을 도왔다. 그에게 권세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런 인물에게 손권이 마음을 열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젊은 시절 주유와의 인연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기근에 시달리던 주유에게 자신의 식량 절반을 내어준 순간 노숙의 이름은 이미 신뢰와 의리의 상징이 되었다. 그 인연은 훗날 동호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손권과의 첫 만남에서도 그는 예를 넘어선 대화를 나눴다. 그날 밤 잔치의 술은 식었지만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노숙은 제국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강동을 다지고 형주를 취하고 북방을 향하라. 그의 말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시대를 꿰뚫는 통찰이었다. 이때 이미 그는
삼국의 균형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적벽대전이 아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건 그 전의 한 선택이었다. 조조가 남아하던 그때 그는 직접 형주로 향했다. 유비와 제갈량을 찾아가 손을 내밀었다. 그 한 번의 악수가 동호와 촉한의 운명을 바꿨다. 강과 불로 적을 태운 건 주유의 화공이었지만 그 불씨를 만든 건 노숙의 외교였다. 전장이 끝난 후에도 그는 전선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주유가 세상을 떠나자 노숙은 그 빈자리를 대신했다. 관우가 형주에 자리 잡았을 때 그는 직접 그와 마주 앉아 협상을 진행했다. 서로 검 한 자루만 지닌 채 백보거리를 두고 마주한 두 사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대화가 전쟁을 막았다. 그날 노숙은 칼 대신 이성으로 동호를 지켰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만을 기억한다. 그의 부드러움은 때로 약점으로 여겨졌다. 유비가 남군을 빌려달라 했을 때 그는 신의를 믿고 허락했다. 그러나 그 신의는 배신으로 돌아왔다. 이 일로 손권은 그에게 너무 착했다라 말했지만 동시에 그의 덕이 있었기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217년 노숙은 4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손권은 그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며 말했다. 그날 그가 내게 들려준 한마디가 지금의 동호를 만들었다. 그는 화려한 전공도 수많은 전투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동호의 근본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칼로 세상을 베는 자는 잠시 영웅이 되지만 말로 세상을 묶은 자는 영원히 남는다. 노숙근은 싸우지 않고도 나라를 지킨 장수였고 불타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외교가였다. 주유가 불씨를 지폈다면 노숙은 그 불길이 꺼지지 않게 지켜낸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그 덕분에 동호는 강동의 나라로 남을 수 있었다. 3. 여몽. 늙을도 모르던 가난한 청년에서 관우를 쓰러뜨린 동호의 천재 전략가로 여몽, 자는 자명. 서기 178년 연암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과 결핍 속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 고난이야말로 훗날 그를 강인한 장수로 만들어낸 불씨였다. 16살 때 그는 몰래 형부인 등양이 이끄는 군대에 합류했다. 당시 등양은 손책의 부하 장수였는데 여몽의 이 무모한 선택은 그저 젊은 혈기로만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훗날 삼국시대를 뒤흔든 영웅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었다. 처음에 여몽은 그저 무력만 앞세운 장수였다. 글도 모르고 병법에도 어두워 귀족 출신 장수들에게 멸시받기 일쑤였다. 그러나 손책 사후 그를 눈여겨본 손권은 직접 충고했다. 배움을 게을리하면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 말은 여몽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는 그날부터 글을 배우고 병서를 탐독하고 예법과 정치까지 익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닌 뛰어난 전략가로 성장했다. 한때 그를 업신여겼던 노숙조차 3일 불견, 당괄 목상대 싸느북인, 떵과모상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재능은 책 속에 머물지 않았다. 여몽은 수많은 전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산월의 반란을 평정하고 유표의 군대를 격파하며 조조의 군세를 교묘히 따돌리는 등 그는 매번 치밀한 전략과 대담한 결단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적벽대전 이후 주유와 함께 펼친 각종 군사작전에서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전술 감각으로 동호의 기둥이 되어갔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역사에 새긴 사건은 단연 형주 기습전이었다. 당시 관우가 번성에서 조인의 군대를 공격하며 북쪽에 전력을 쏟고 있을 때 여몽은 병을 핑계로 전선에서 물러나는 척하며 상대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군사를 상인으로 위장시켜 배에 태우고 무기를 숨긴 채 조용히 장강을 건넜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형주 전역이 동호의 손에 들어왔다. 이때 여몽은 단순한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약탈을 금지시키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직접 약을 나누어 주었다. 심지어 관우의 가족과 부하들까지 예우했다. 그의 통치는 무력으로 얻은 땅을 덕으로 다스린 전형적인 성공 사례로 남았다. 관우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퇴각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여몽은 완벽한 타이밍에 포위를 좁혀 관우 부자를 끝내 섬멸했다. 이 승리로 형주 전체가 동호의 손에 들어왔고 손권은 여몽을 남군 태수로 임명하며 산릉우 산딩고에 자귀를 내렸다. 하지만 여몽은 재물과 영예를 탐하지 않았다. 늘 검소했고 오직 나라와 주군을 위해 헌신했다. 안타깝게도 대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몽은 중병에 걸려 쓰러졌다.
손권은 궁안에 내일을 두고 최고의 의원을 불렀지만 그의 생명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죽음을 앞둔 여몽은 모든 상금을 국고에 반환하며 이렇게 유언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나라의 것이니 내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는 후임으로 육손을 추천했는데 훗날 육손이 이끈 이릉대전의 대승은 여몽의 통찰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역사는 여몽을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영웅으로 평가한다. 비록 삼국지연회에서는 관우의 죽음으로 인해 냉혹한 인물로 그려졌지만 정사그의 여몽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겸손하며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갈아넣은 충신이었다. 가난한 청년에서 나라의 대장군으로 여몽의 인생은 한 인간이 노력과 결단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속삭인다. 태어난 환경이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이 운명을 바꾼다. 4. 육손 연약한 서생에서 동호의 전쟁신으로 유비의 중원 꿈을 불태운 사나이 육손. 차는 백건보. 서기 183년 학문과 충절로 이름난 오군내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한때 손책에게 패한 명문가였고 그 상처는 어린 시절부터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육손은 원한 대신 배움을 택했다. 혼란의 시대에 지식과 충성으로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결심이었다. 젊은 시절의 육손은 문약해 보이는 서생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냉철한 통찰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재능을 일찍 알아본 손권은 그를 중용했고 심지어 손책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빛은 동호가 위와 촉이라는 두 강적 사이에 끼어 위태롭던 그 순간에 비로소 드러났다. 219년 관우가 번성을 공격하며 조인의 군을 몰아붙이자 여몽은 병을 핑계로 물러났다. 그 자리를 대신할 인물로 추천된 이는 바로 육손이었다. 한낱 책만 읽던 선비가 대도독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은 장수들에게 조롱거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닫게 된다. 진정한 용맹은 검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육손은 부드러운 말로 관우의 마음을 풀었다. 겸손한 편지 속에 숨은 날카로운 계략으로 관우가 북쪽 전선의 모든 병력을 쏟게 만들었다. 그 틈을 노린 여몽이 형주를 기습했고 관우는 돌아올 길을 잃었다. 육손은 곧이어 군을 지휘해 남은 거점을 정리하고 관우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결국 관우는 포로가 되었고 그 죽음으로 삼국의 균형이 무너졌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이었다. 형주를 잃고 분노한 유비가 직접 4만 대군을 이끌고 동호를 침공한 것이다. 그는 의형제의 복수를 외치며 불같은 기세로 동쪽으로 밀려왔다. 연이어 수십 개의 성을 함락시키며 마치 천하를 삼킬 듯했다. 이에 손권은 육손에게 5만 군사를 맡기며 대도독의 직을 다시 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 손책파 장수들은 서생 출신인 육손을 무시했고 그가 싸움을 피하자 겁쟁이라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그러나 육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전장을 관찰하며 단 한 가지 진실을 꿰뚫었다. 기세가 높을수록 그 끝은 허술하다. 유비의 군은 너무 빨랐다. 700리에 이르는 전선에 수십 개의 진을 촘촘히 세웠지만 그만큼 군사들은 지쳤고 진영은 산만했다. 육손은 절반의 해가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남풍이 거세게 불던 밤 그는 침묵을 깨고 명령했다. 불을 붙여라.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 수십 개 진영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패닉에 빠진 촉군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육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추격전이 벌어졌고 마언산 만산 일대에서 유비군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그날 밤 유비의 중원 꿈은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 이 일전은 단지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함이 열정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증명한 순간이었다. 육손은 승리 후에도 방심하지 않았다. 모두가 지금 이 기회라며 촉을 끝장내자고 외쳤지만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싸우면 위나라가 우리를 삼킬 것이다. 결국 그의 예언은 정확했다. 동호는 위의 침공을 피하고 안정기를 맞이했다. 손권은 육손을 상대장군으로 임명해 형주를 맡겼고 그는 국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세금을 줄이고 형벌을 완화하며 백성을 돌본 그의 통치는 문무를 겸비한 진정한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권력의 그림자는 언제나 충신을 두려워했다. 태자 문제로 손권과 대립한 육손은 끝내 의심받았고 평생의 충절은 냉정한 정치 앞에서 고립되어 갔다. 서기 245년 육손은 조용히 생을 마쳤다. 그는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돌려보내고 장례를 검소히 치르라 했다. 죽음 이후에도 그의 존재는 손권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그는 손책의 사위이자 동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삼국지연에는 육손을 관우의 원혼에 시달린 인물로 그렸지만 정사의 육손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맹철하고 침착한 전략가였으며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전쟁가였다. 연약해 보이던 한 선비가 결국 천하를 뒤흔든 전쟁의 신으로 거듭났다. 그의 생애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용기는 칼끝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빛난다.